왕이 쓰러졌습니다. 1800년 음력 6월 28일 창경궁 영춘원에서 한 남자가 숨을 거둡니다. 조선의 22번째 임금 정조 48세를 살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광주 마제마을. 그는 무릎을 꿇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17년 전 22살의 청년이었던 그는 처음으로 임금의 얼굴을 배웠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임금은 그를 아들처럼 가르쳤고 그는 임금의 꿈을 설계했습니다. 둘이 함께 지은 성은 오늘날 세계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임금이 떠난 뒤 그는 18년을 유배지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정약용. 우리는 그를 다산이라 부릅니다. 어떻게 한 임금과 한 신하가 이토록 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임금이 떠나자 그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졌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1762년 이모년. 이해에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영조 임금이 자신의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 속에 가두어 죽게 한 것입니다. 윤호월 21일의 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0일 뒤인 6월 16일 경기도 광주 마제 마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버지 정재원의 넷째 아들, 훗날 다산 정약용이라 불릴 아이였습니다. 한편 사도세자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10살 어린 새손. 아버지가 뒤주에서 숨지는 것을 눈앞에서 지켜봐야 했던 아이. 훗날 정조 임금이 될 이산이었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인연입니다. 아버지를 잃은 새손과 그 비극이 일어난 해에 태어난 아이. 이 둘의 운명이 21년 뒤에 만나게 됩니다. 1783년 정조 7년. 정조는 왕세자 책봉을 기념하여 증광생원시를 실시합니다. 22살의 청년 정약용이 이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성균관에 입학할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합격자들을 임금 앞에 불러 세웠습니다. 정조는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고 얼굴을 들게 했습니다. 정약용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정조가 물었습니다. 내 나이가 몇이더냐? 이모생이옵니다. 이모년. 정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해 자신의 아버지가 뒤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태어난 청년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 서 있습니다. 정조는 이 인연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날부터 정약용이라는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성균관 유생이 된 정약용. 그는 매달 치르는 시험마다 높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열흘마다 치르는 순시에서도 번번이 1등이었습니다. 정조는 성균관에 자주 나타났습니다. 유생들에게 숙제를 내리는 것을 낙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1784년 정조 8년. 정조는 중용에 관한 70개의 질문을 냈습니다. 정약용은 답안을 작성하여 올렸습니다. 정조는 그 답안을 읽고 감탄했습니다. 특이하다. 견해가 명확하고 공정하다. 정약용의 답안을 첫째로 삼았습니다. 이때부터 정조는 밤마다 정약용을 불러들였습니다. 성균관은 전원 기숙사제였지만 정조는 승지를 보내 정약용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둘만의 독대. 사관도 없고 주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약용이 남긴 시가 있습니다.
밝은 촛불 삼경밤에 비단을 비추는데 유생의 차림새로 왕 앞에 이르노니 진지하신 칭찬 말씀에 밤은 깊어가고 보배로운 서책들을 하사하시니 그 책이 향기를 머금었네. 정조는 밤이 깊도록 정약용을 칭찬했고 진기한 책들을 잔뜩 안겨주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며 시를 짓게 하고 잘 지으면 점수를 3배로 쳐주었습니다. 병법서를 던져주며 공부하라 명하고 직접 활 쏘는 법도 가르쳤습니다. 얼마나 엄하게 가르쳤는지 문신인 정약용이 훗날 무가 시험관으로 감독까지 했다고 합니다. 정약용은 나중에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규장각 초계문신 소리만 들어도 치가 떨렸다. 1789년 정조 13년 28살의 정약용이 마침내 대과에 급제합니다. 갑과 2위, 즉 차석이었습니다. 사실 정약용은 성균관 시험에서는 늘 1등을 했지만 대과만 보면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남인 출신인 그를 노론 세력이 견제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은 정조가 일부러 천천히 급제시켰다는 설도 있습니다. 갑자기 출세하면 노론의 공격을 받을까봐 보호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마침내 급제한 정약용. 첫 관직은 희릉 직장, 종칠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조는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그를 초계문신으로 뽑았습니다. 초계문신. 이것은 정조가 만든 특별한 제도였습니다. 37세 이하의 젊은 관리들 중에서 학문적 재능이 뛰어난 인재를 뽑아 규장각에서 직접 교육시켰습니다. 정조 재위 기간 동안 초계문신이 된 사람은 모두 138명. 정약용은 그 핵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같은 해인 1789년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으로 이장하기로 결정합니다. 양주 배봉산에 있던 영우원을 수원 화산으로 옮겨 혈융원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문제는 한강이었습니다. 임금의 행차가 한강을 건너려면 배다리가 필요했습니다. 정조는 정약용에게 명했습니다. 배다리를 설계하라고. 갓 급제한 종칠품 관리에게 이런 중대한 임무를 맡긴 것입니다. 정약용은 배 수십 척을 연결하고 그 위에 널빤지를 깔아 튼튼한 배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임금의 행차는 무사히 한강을 건넜습니다. 정조는 크게 기뻐하며 정약용의 재능을 칭찬했습니다. 1792년 정조 16년 정약용에게 슬픈 일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정재원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정약용은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 마제로 돌아갔습니다. 염악을 짓고 3년상을 치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심효살이 중인 그에게 정조의 명령이 내려온 것입니다. 수원에 성을 쌓을 것이다. 그 설계를 맡기노라. 상중에 있는 신하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그만큼 정조가 정약용을 신뢰했다는 뜻입니다. 정조는 청나라에서 들여온 책, 기기도서를 정약용에게 보냈습니다. 서양의 과학기술이 담긴 책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이 책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계를 만들어냈습니다. 거중기,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하여 작은 힘으로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리는 기구였습니다. 1794년 1월 수원 화성의 축성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10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약용이 만든 거중기와 농로, 유연거와 같은 신기한 도구들 덕분에 공사 속도가 크게 빨라진 것입니다. 무거운 돌덩이를 힘들이지 않고 들어 올릴 수 있으니 적은 인원으로 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조는 파격적인 정책을 폈습니다. 강제 동원이 아니라 품삯을 주고 일꾼을 고용했습니다. 더위 먹은 사람에게는 약을 주고 추운 겨울에는 털모자와 소못을 하사했습니다. 털모자는 원래 평민이 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조는 신분의 벽을 허물고 일꾼들에게 직접 하사한 것입니다. 1796년 9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2년 8개월 만에 화성이 완공되었습니다. 성곽의 총 길이는 5km가 넘었습니다. 동서양의 축성수를 집대성한 조선 성곽 건축의 정점이었습니다. 정조는 정약용에게 말했습니다. 거중기를 사용하여 돈 4만 냥을 아꼈다. 화성은 단순한 성이 아니었습니다. 정조의 꿈이 담긴 도시였습니다. 정조는 세자가 15살이 되는 1804년에 왕위를 물려주고 어머니 해경궁 홍씨와 함께 화성에서 여생을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그 꿈을 설계한 사람이 바로 정약용이었습니다. 1800년 정조 24년 정약용은 끊임없는 공격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노론 벽파가 그를 천주교도라고 몰아세웠기 때문입니다. 사실 정약용은 젊은 시절 천주교에 관심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매영 이승훈, 처남 이벽 등과 함께 천주교 서적을 읽고 토론했습니다. 그러나 1791년 진산사건 이후 정약용은 천주교를 버렸습니다. 정조를 위해 현실 정치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노론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795년에는 중국인 신부 주문모 사건으로 정약용이 좌천되기도 했습니다. 1800년 봄, 결국 정약용은 형조 참의를 사직하고 고향 마제로 낙향했습니다. 그는 고향집에 여유당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조심조심 살아가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 12일 정조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내가 너를 곧 부르기 위해 주자소의 벽을 새로 발랐다. 정조는 정약용을 다시 부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규장각에서 함께 일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6일 뒤인 6월 28일 정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종기가 악화되어 창경궁 영춘원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48세의 짧은 생이었습니다. 정조가 죽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11살의 어린 순조가 즉위했고 대왕대비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했습니다. 노론 벽파가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1801년 순조 1년 신유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명분은 천주교 탄압이었지만 실제 목적은 남인 세력의 제거였습니다. 정조의 총애를 받던 인물들이 하나둘 제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약용의 셋째 형 정약종은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그는 서울 서소문에서 참수당했습니다. 정약용과 둘째 형 정약전은 이미 천주교를 버린 상태였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정약종이 남긴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둘째와 셋째가 함께 천주교를 하지 못하니 내 죄다. 이 편지 덕분에 극형은 면했지만 유배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정약용은 경상도 장기연으로
정약전은 전라도 신지도로 유배되었습니다. 그해 가을 황사영 백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황사영은 정약용의 맏형의 사위였습니다. 정약용과 정약전은 다시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었습니다. 극형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행히 관련 증거가 나오지 않아 목숨은 건졌습니다. 그러나 유배지는 더 멀어졌습니다. 정약용은 전라도 강진으로, 정약전은 흑산도로 보내졌습니다. 두 형제는 나주 율정이라는 주막에서 마지막으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정약전은 15년 뒤인 1816년 흑산도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유배지에서 쓴 책이 바로 자산어보입니다. 정약용은 강진에서 18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주막집 골방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다 다산초당으로 옮겨 본격적인 저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참다운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얻었구나. 정약용은 유배 기간 동안 500여 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목민심서는 지방관이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을, 경세유표는 나라를 경영하는 방법을, 흠음신서는 형벌을 다루는 방법을 담았습니다. 이 세 책을 합쳐 일표이서라고 부릅니다. 정조가 꿈꾸던 개혁, 정약용은 그것을 책으로 남겼습니다.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 글로 완성한 것입니다. 1818년 마침내 유배에서 풀려났습니다. 57세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향 마제로 돌아온 정약용은 평생 지은 책들을 정리하고 다듬었습니다. 1836년 4월 7일 정약용은 75세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회갑 때 그는 스스로 묘지명을 썼습니다. 호를 사암이라 했습니다. 100세 이후 성인을 기다려도 미혹됨이 없다. 훗날 자신의 학문이 인정받을 것이라는 자신감이자 기다림이었습니다. 정조가 없었다면 정약용도 없었을 것입니다. 22살의 청년을 알아보고 밤마다 불러 가르친 임금, 심효살이 중인 신하에게 성을 설계하라 명한 임금, 그 임금이 있었기에 정약용은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조가 떠나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형은 죽고 형제는 흩어지고 자신은 먼 유배지로 쫓겨났습니다. 그럼에도 정약용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유배지에서 500권의 책을 썼습니다. 정조가 꿈꾸던 세상을 글로 남긴 것입니다. 오늘날 수원 화성은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정약용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인물로 선정되었습니다. 임금과 신하의 아름다운 만남, 그리고 이별 후에도 이어진 꿈. 오늘 밤 여러분의 곁에도 누군가의 재능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